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포상금제 나갈 차례죠. 여유 있게 나가겠습니다. 문제를 다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자, 요약집은 109쪽이에요. 이론을 먼저 보죠. 포상금제요. 지금 이 포상금제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현재 짝수이기 때문에 30회, 32회 때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34회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신고고발 대상입니다. 신고고발 대상은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위반한 자, 이용 의무 위반자,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를 정확하게 이제 정리하는데, 금액에 대한 거짓 신고한 자예요. 그래서 금액에 대한 거짓 신고를 한 자, 그러니까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다. 그럼 거짓 신고자라는 얘기인데, 거짓 신고자 중에 금액 거짓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매수인을 거짓 신고했다, 물건을 거짓 신고했다, 이건 대상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과태료가 어떻게 돼요? 10% 이하의 과태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계약 신고자, 가장해제 신고자 기억하고 있죠? 이건 과태료가 얼마?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고요. 그럼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도 그 금액에 대한 거짓 신고입니다. 이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을,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예요. 그다음 이제 허가 위반자죠. 허가를 받지 않냐고 토지가 이거 계약을 체결한 또는 부정한 마음으로 허가를 받은 자, 그러니까 허가 위반자가 있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용 의무 위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눠서 기억을 해보시고요. 금액에 대한 거짓 신고니까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안 한 자는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죠. 그다음에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한 자, 조장한 자, 방조한 자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점 이해두시고, 지급 조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자는 과태료가 부과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허가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직 또는 토지가액의 30%에 대한 벌금에 처하니까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용의무 위반자는 이행명령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포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결정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지급 조건 충족했고, 지급에 알고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위반자예요. 이자는 과태료 부과액의 몇 프로? 20%가 나옵니다. 한도액은 1,000만 원. 나머지 허가 위반자, 이용의무 위반자는 건당 50만 원이죠. 자, 알고 있고, 이제 절차에서는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둡니다. 그러면 이거 얘네는 위반행위 신고서 내면 통보해 주는 절차가 있고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그럼 내거든요. 그럼 첫 번째 기억할 점,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가 됐어요. 접수가 된 날로부터 몇 달 내주게 돼 있다? 2개월.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몇 달? 한 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이 재원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시군구 재원. 이게 두 번째 기억할 점. 세 번째, 이게 얘네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 가명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뭐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라든가 공무원이 직무 관련돼 이건 당연히 안 줄 수 있고요. 익명 가명으로 신고를 한 자도 포상금을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 세 가지가 딱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에 남기시고, 나머지는 똑같다. 하나의 사건의 두 건입니다. 최초로 신고를 한 적이 주는 거죠. 하나의 사건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땐 균분지급이죠. 네, 표현 잠깐만 봐두는데, 거기 우리 그 요약집 110쪽에 말이에요. 저는 지금 하나의 사건의 두 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의 사건의 두 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이라고 돼 있죠. 표현 알아두세요. 하나의 사건 두 건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했다. 그럼 이때는 최초로 신고를 한 적이 주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했다면 균분지급이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포상금제를 봤고요. 그럼 문제를 이제 확인 들어갑니다. 문제집 166조 대표 유형 보겠습니다. 166쪽의 대표 유형.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령상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1번입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 포상금 대상 맞죠? 건당 50만 원 나가고. 2번. 개업공사로 하여금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요구.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요구 조장 방조는 아니죠. 그러니까 2번 정답. 3번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가격 거짓 신고죠.
체크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4번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가장계약 신고처럼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 가장계약 신고고. 5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이용의무 위반자죠. 그럼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2번이었어요. 그럼 1번 문제 갈까요? 포인트라고 돼 있네요. 포상금 제도를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허가한 층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허가한 층에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습니까? 이행명령이 있으면 포상금 지급해야 되죠. 허가 위반자, 이용의무 위반자는 2번입니다. 해당 위반행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3번입니다.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고발한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급 한도액은 1,000만 원으로 한다. 알아보시겠어요?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한 자는 최고 한도액이 1,000만 원이죠. 그리고 과태료 부과액이 20%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4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를 신고 고발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맞아요? 허가 위반자, 이용의무 위반자는 건당 50만 원이죠. 다음 5번입니다. 신고한 청 또는 허가한 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후부터 1개월 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1개월이 아니고 2개월이죠.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잠깐 볼까요?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령상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갑을 신고한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얼마인가? 자, 조건 지시가 갑은 10억 원에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12억 원에 신고한 층이 신고하였고 신고한 층은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고한 층이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럼 10억짜리를 지금 업계약서 썼네. 12억에 신고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허위 신고 금액이 20%가 넘었죠? 그럼 지금 조건이 실제 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 가격의 20% 이상이었다. 그러면 취득세 몇 배가 나간다? 5%라고 그랬죠. 근데 10%로 바뀌었죠, 이거. 그러니까 10%라고 하자 이거예요. 20% 이상이면 100분의 10이니까. 그러면 10%로 딱 하게 되면 10% 하면 1억이에요? 1억 2천만 원이에요? 과태료 부과액이. 네? 주간반은 오늘 주간반 들으신 분은 알아봐야 돼요. 과태료 얼마 나가야 돼? 10억의 기준이죠. 10억의 20%죠. 그래요? 지금 10억 원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12억 원에 신고했다고 그랬잖아요. 12억. 그럼 신고한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12억. 12억에 10%. 1억 2천이죠.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신고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럼 1억 2천이죠. 1억 2천에 20%예요? 그럼 2,400만 원이죠. 1,000만 원 넘었죠? 그럼 최고 한도 얼마? 1,000만 원이죠 뭐. 되십니까? 참고하시고. 자, 3번 문제 나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령에 규정된 과태료가 아닌 거. 자,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과태료가 아닌 거 볼까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없어요? 진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얼마? 100과. 외국인이 계약 외 원인 취득했어요. 신고 안 했어요. 역시 100과. 맞죠? 그럼 2번 질문. 300만 원, 200만 원인가 이거? 200만 원 과태료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없죠. 200만 원 없어요. 300만 원 있죠. 외국인이 계약 원인 취득해 놓고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다음에 4번입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라고 붙이세요. 10. 5가 아니고 10이죠. 자, 다음 5번입니다. 3천만 원의 과태료 있나요? 3천만 원 과태료 있죠. 가장계약 신고, 가장의 신고, 대금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죠.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자, 정답 2번이었고 4번 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에 연결이 잘못된 것은 1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 안 한 자 얼마? 자냐? 안 자요. 500과죠. 500과. 맞고. 2번 외국인 등으로서 계약 외 원인으로 계약 외 밑줄이죠. 그럼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거짓으로 신고한 자. 그러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 맞죠? 100만 원이고. 3번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행위를 조장하라 방조자. 조장 방조의 밑줄이죠. 그럼 500과 맞아요? 요구 조장 방조. 4번 신고금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자.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어요. 그래도 이거는 거짓 신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100분의 10이죠. 3천만 원 이하가 아니죠.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다.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해도.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입니다.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한 자예요. 요구의 밑줄이죠. 그럼 요구는 500만 원 과태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끝났습니다. 넘어가죠. 이제 실무. 자, 이제 실무로 들어왔는데 일단은 실무 요약집은 118쪽. 지금 이 부분은 조사 확인의 총설적인 내용인데 이 조사 확인의 총설적인 내용은 18회 때하고 27회 때 외에는 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조사 확인 총설적은. 그럼 지금 18회 때 출제했다가 27회 때 냈으니까 10년 만에 낸 거죠. 그러니까 10년 내려면 아직 멀었다고 그랬어요. 가볍게 이해만 해둡니다. 그러면 조사 확인 기준 공부가 있습니다. 그럼 물건에 표시화하는 사항이에요.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건 뭘 기준으로 조사한다? 대장. 대장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은 기준 공부가 등기상 증명서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예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있죠. 이걸 기준으로 조사한다. 그러면 공부상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럼 공부끼리 서로 안 맞아요. 그럼 이게 누가 우선이냐 문제인데 대장과 등기상 증명서 기재된 내용이 안 맞았다. 근데 안 맞은 사항이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었어요. 이게 불일치하면 뭐가 우선? 대장 우선이고 권리관계가 불일치하면 등기상 증명서 우선이고 경계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럼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서로 안 맞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 뭐가 우선이다? 예,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다. 됐지요? 그러면 이렇게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측량까지 하여 설명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농지법상 거래규제거든요. 농지법상 거래규제인데 요 농지법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이제 문제 슬슬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170페이지 대표 유형 문제는 조금 이따 풀기로 하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포인트라고 돼 있거든요. 1번 문제가 이게 27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였어요. 이게 자, 그럼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그랬거든요. 기억입니다.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 대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OX. 에? 자, 기억 지문 보세요. 이게 소재지라든가 또는 지목이라든가 이것은 토지 대장으로 확인하는 게 가능하죠. 근데 지형과 경계 있지 않습니까? 지형은 토지의 모양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경계는 이거 지형과 경계입니다. 이거는 뭘로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나 임야도. 맞죠? 기억지문 X. 니은지문 분묘기지권은 등기상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다. 맞죠? 미공식 원리니까. O. 디귿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OX. X. 지적도상 경계가 우선이죠. 그러면 틀렸고 리을 동일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 면적과 건축물 대장상 면적이 다른 경우 면적의 불일치죠. 면적의 불일치면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맞습니까? 대장 기준이에요. 그럼 옳은 거라겠죠? 니은과 리을 2번이었습니다. 되게 쉽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1회 때 기출문제로 되어 있네요. 완전 민법 문제 이거 보겠습니다. 개공사 갑이 정소유 엑스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을과 병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것은. 자, 지금 그 개공갑이 정소유의 지금 토지입니다. 엑스토지에 대해서 을병이 공유로다가 이게 취득한다는 얘기죠? 공유로다가 보겠습니다. 공유 잘 냈었어요. 우리 쪽에서. 공유를. 기억입니다.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을이 엑스토지 전부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어? 아니 상식적으로 가자고요. 을이 지분이 2분의 1인데 엑스토지를 다 쓰고 있어요. 그럼 병은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자기 지분만큼만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써도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니은 지문.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이하기 없는 경우 을은 단독으로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 맞죠? 없어요. 이게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의 비율로 정하죠. 그러니까 이거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다음 디귿. 을의 지분이 3분의 2인 경우, 을의 지분이 3분의 2인 경우 을은 엑스토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지요. 맞죠? 그럼 이거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죠, 병한테. 다음 리을입니다. 을과 병은 엑스토지를 5년 내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모두죠? 그럼 24회 때 문제가 3번 문제거든요. 그냥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아주 굴뚝 같은데 1차를 하고 계시니까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개공갑의 중개로 병이 을 소유 엑스토지를 매수한 후에 을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갑은 을이 엑스토지를 정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든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24회 때 문제였어요. 자, 이거 이중매매죠. 지금 을이 이 토지를 지금 팔았었는데 지금 요 을 소유의 토지를 누구한테 팔았어요? 병에게 팔았죠. 병이 샀어요. 근데 여기서 계약금, 중도금까지 다 들어갔죠. 이게 근데 이 을이 정한테 다시 판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럼 이건 이중매매 문제가 생깁니다. 맞죠? 그러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팔았어요. 이건 이중매매가 된다 안 된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팔아치우면 또 팔면 이건 이중매매 문제가 되지 않죠? 자, 그럼 갑니다. 기억. 정이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을과 정 사이에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OX, X. 알았다는 것만 갖고는 안 되죠? 예, 그래서 기억짐은 무효가 된다. X, 무효되지 않습니다. 니은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병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X. 중도금 받은 후에는 계약을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죠. 틀렸고. 다음 디귿.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 정 중에서 소유권이 있는 길을 먼저 하는 자가 엑스토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그럼 정이나 이 병 중에 먼저 하는 놈이 임자죠. 예,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럼 정답 3번. 완전 민법 문제죠. 그러니까 21회와 24회 때 이걸 마지막으로 출제를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24회 때는요 2문제를 냈었어요. 민법 문제를. 공유를 또 냈었죠. 공유. 이거. 자, 그럼 4번 문제 있지 않습니까? 4번 문제가 30회 때 나왔던 법정 지상권 문제였어요. 이게 4번 문제가 완전 민법 문제였죠.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X대지의 Y 건물이 있고 X대지와 Y 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사가 Y 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요령에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든 것은. 자, 그럼 보세요. X대지인데 여기에 Y 건물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요것만 지금 매매를 중개한다고 그랬죠?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요. 맞습니까? 자, 갑니다. 기억 갑니다. Y 건물에 대한 건물의 철거 특이하기 없는 경우 Y 건물이 건물로서 요건을 갖췄다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습법상의 법정 사건이 인정된다. 맞아요? 무허가 건물도 관습상의 법정 사건 취득할 수 있죠. 자, 그럼 기억 맞고. 니은 관습법상의 법정 사건이 성립한 후에 Y 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 사건이 인정된다. 맞아요? 그렇죠. 증축, 재축했다 하더라도 구 건물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 사건이 인정되죠. 다음 디귿입니다. Y 건물의 취득 시 Y 건물을 위하여 X대지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법상의 법정 사건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OX, X. 자, Y 건물의 소유자가 법정 사건 취득했어요. 근데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해버린 거야. 그럼 관습상의 법정 사건을 포기한 것이라고 그랬죠. 예, 이런 강아지 같은 경우가 생긴 겁니다, 지금. 그래서 포기한 것이라고 했어요. 판례 태도였죠.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틀렸고, 리을 대지 소유자가 Y 건물만 매도하여
관습상의 법정가 인정되면 Y 건물 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있다 없다? 있다죠. 지료 지급 의무가 있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완전 민법 문제였죠, 이거. 그래서 관습상의 법정상권, 법정상권 문제가 지금 30회 문제가 실려 있는데 이전에는 25회 때 냈어요. 이전에는 22회 때 냈어요. 그 전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최근에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그래서 요약집에 관습상의 법정상권이 실려 있는 거예요. 분묘기지권 쪽에 실려 있어요. 분묘기지권 마지막 파트에 법정상권 정리해놨죠. 자, 그러면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5번 문제가 25회 때 나왔던 문제였거든요. 그럼 5번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연습하세요. 5번 문제는.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가 지금 분묘기지권이 뜬금없이 실려 있거든요. 아주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뒤에 분묘기지권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아직 분묘기지권은 이론 정리를 안 했는데 미리 한번 볼까요? 이 문제? 여기 있으니까 6번 문제 25회 때 기출이었는데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못 옳은 것을 그래서 틀린 거라고 그랬죠. 그럼 박스형 풀 때는 틀린 것 찾아라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OX가 습관적으로 나가야 되고 거꾸로 쓰는 걸 조심해야 돼요. 자, 기억입니다. 장래의 묘수는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가묘, 분묘, 기지권 취득할 수 없다. 니은,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다. OX, X, 승낙 없이 밑줄 긋고 즉시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다. 밑줄 긋으면 틀렸죠? 승낙 없이 설치하면 시효 취득이 아닌 이상 취득할 수 없죠. 그래서 니은지면 X, 디귿, 평장되어 있어 객관, 평장의 밑줄이죠 그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분묘기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정되지 아니한다. 밑줄 그으면 맞죠? 네, 다음 리얼입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 한정된다.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고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지금 틀린 거라겠죠? 니은과 리얼. 거꾸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1번 기억 디귿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쓰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해두시고 7번 문제는요. 토지거래 허가제 문제였거든요. 이게 유동종 무효판례였어요. 22회 때 나왔던. 이게 마지막 출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22회 전에는 언제 냈냐면 15회 때 냈었어요. 그래서 유동종 무효판례를 그래서 교재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요거는 잠깐 한번 여러분들 실력을 볼까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허가 대상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이 매매 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아요? 아, 왜 조용해요 갑자기?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했잖아 지금. 그러면 이게 허가를 받기 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맞습니다. 5. 2번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 매수인은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 맞습니까? 대금 지급 의무도 없죠. 허가를 받기 전에는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죠. 예. 자, 그러나 3번입니다.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없다, 있다. 이거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철회한다. 그러면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했어요. 그럼 약정이 있다면 이 약정은 효력이 있다. 그래 틀렸어요. 그럼 4번 질문.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로서 구할 수 있다. 맞아요? 지금 이게 허가를 받기 전에는 계약 내용에 따른 어떠한 청구도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허가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죠. 허가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 4번 질문 맞고요. 5번입니다. 이 매매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다. 그러면 이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그럼 8번 문제도 토지거래 가지 문제가 또 실려 있는데 8번 문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그냥 9번 문제도 허가제 문제네? 그죠? 그럼 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10번이 농지법이 등장하고 있네요. 그죠? 그럼 요약집 들어갑니다. 이제 농지법. 이 농지법에 대해서는요, 우리 쪽에서 마지막 출제가 지금 29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간혹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 농지법에 대해서 출제한 게 125쪽인가? 지금 26회, 27회, 29회 때 이렇게 출제한 걸로 돼 있는데 29회가 마지막 출제였어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 쪽에서 농지법은 잘 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무적으로 우리나라 국토에 농지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농지법을 우리 쪽에서 출제를 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약집에 정리되어 있는 게 우리 쪽에서 기출해서 다뤘던 부분을 요약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우리 쪽에서 이번에 저는 쉴 걸로 보고 있거든요. 쉴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근데 공법하고 연결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법 시간에 농지법을 깔끔하게 포기했지 않습니까? 포기 안 했어요? 아, 그렇구나. 공법 다 쌓고 가게? 공법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쌓고 가. 네. 그럼 돼. 오늘 어떤 분이 나한테 질문을 올라왔어요. 작년 재수생이래. 작년에 시험에서 33회 때 그 쉬운 시험에서 62.5점인가 맞았대. 그 쉬운 시험에서. 근데 올해 모의고사를 중개사법을 봤더니 계속 60점 대래. 모의고사가. 네? 본인이 하신 거예요? 이분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비가 오나 계속 60점 대다. 시험장에서도 60점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필락. 필락이에요. 탈락입니다. 그냥. 안 돼. 그러면.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확실히 본인을 판단해야 된다. 모의고사 계속 60점을 맞았다면 내가 확실히 암기하고 있는가 테스트를 꼭 해봐라. 해설을 보고 아는 것은 소용없다고 그랬죠. 모르는 거라고 그랬죠. 그대로 내가 써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암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필요적 등록 시술하면 이게 필취 사유를 내가 연습장에 쓸 정도가 돼야 된다. 그냥 이게 눈으로 봐갖고 익히는 게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암기가 확실히 안 돼 있으면 60점대를 맞게 되거든요. 이게 봤을 때는 알아보는데 약간만 바꿔내면 못 알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암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체크해보고 암기가 확실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면 깨끗이 포기하고 고른 득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답을 썼어요. 다른 과목 다 고른 득점 해야 된다. 내가 이 말씀 드린 적 있죠. 계속 60점대. 아, 내가 그 얘기 한 적 있잖아요. 30대 왔다가 40대 갔다고 집에. 가장이. 그것도. 그 얘기 한 적 있죠? 안 했나? 했어요. 한 적 있어. 그 친구가 아킬레스건이 중개법이라고 그랬죠. 중개법 끝까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중개법이 도저히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암기를 다 했는데도 득점이 안 돼. 그분은 빨리 버려야 돼. 중개법 버려야 돼. 그래갖고 제가 그랬잖아요. 나한테 2년 배우고 다른 학원 갔다고. 그래갖고 다른 학원 갔다가 합격 못한 거지, 여전히. 그리고 다시 왔어. 그래갖고 5년 차에 이제 온 거야. 5년 차에. 그래갖고 여전히 중개법 60점 되냐? 그랬더니 그렇대. 아직도 안 버렸냐? 고른 득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 시험에서 결국 그렇게 5년 동안 했는데 중개법을 65점인가 맞았다니까? 안 돼요. 죽어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중개법 이런 분이 있어요. 도대체 문제 적응력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중개법 보는 순간서부터 문제가 짜증나는 거야, 그냥. 이런 분들은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리고 고른 득점 해버려야 됩니다. 다른 과목을 조금씩 더 해야 돼. 공법을 더 하고 등기법도 더 하고. 그래갖고 어쨌든 그분도 그런 질문을 올렸던데 이제 오프라인 학생이었으면 오락이 갖고 내가 눈물이 쏙 빠지게 한번 울렸는데 나한테 울고 간 사람은 합격한다며. 우리 팀장님이 그러시잖아. 교수실에 나한테 물어보러 왔다가 눈물 쏙 빼고 가면 다 합격한다고. 내가 그러고 보니까 아가씨를 2번이나 울렸더라고. 그래갖고 2번을 아니 나는 울리려고 울린 거 아니야. 그거 내가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잖아. 남한테 악한 소리 못 해나. 절대 악하든 특히 우리 수강생들한테는 악한 소리 내가 절대 안 하는데 아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눈물을 뚝뚝 흘린 거야. 내가 얼마나 민망했겠어. 근데 학교가 갔지 그냥. 그래갖고
어쨌든 자, 그럼 이거 농지법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어쨌든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안 내더라도 공법 쪽에서 낼 거니까 걸리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가자 이거죠. 농지의 소유상한제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죠. 만만 천. 그러니까 상속 인농입니다. 만. 그다음에 주말체험 농장용입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이죠. 1000제곱미터 미만을 소유할 수 있고요. 이거 인농은 몇 년 이상 농사를 지었어야 돼요? 8년 이상. 8년 이상 농사 지었다가 만약에 나 이제 농사 못 짓겠다. 그럼 인농 당시 보유 중에서 10,000제곱미터에서는 계속 소유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주말 농장용은 세대원 전부 합산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합산의 10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이때 이게 상속 인농의 경우에는 상속 인농이유는 농지법에 따라 이거 임대할 수 있죠. 그럼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는데 임대차 기간 동안은 예외적으로 소유상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죠. 이 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농지법 뭐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농업진흥지역이거든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농장용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절대농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번쯤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이게 실무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절대농지라고 그래요. 절대농지 이게.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밑에 써 있습니다. 지금 손가락질에.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가 뭐냐. 이 농지의 개념에 대한 부분은 15회 때 출제했거든요. 이거 15회 때 딱 한번 출제한 적이 있는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에요. 그럼 농지죠? 농지로 갑니다. 우리 세법 시간에는 농지가 지목이 전답 과수원 말고 더 있었어요. 세법 시간은 농지가 전답 과수원 외에 그렇죠. 목장농지가 돼 있었어요. 근데 농지법상 농지는 전답과수원이에요. 자, 그럼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닐지라도 실제 경작지로 쓴다든가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쓰는 거예요. 그럼 농지로 가는 거죠. 단 몇 년 이상 써야 된다? 3년 이상을 써야 된다. 3년 미만 지역으로 쓴 거 3년 이상 쓰라는 얘기죠. 자, 근데 농작물의 경작지로 3년 이상을 썼는데 지목이 임야였잖아요. 그럼 임야는 농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그랬죠? 누가 한 말이다? 에? 그분이 누구? 그 이쪽은 성철 스님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요. 산에다가 유실수 심어갖고 이거 3년 이상 썼더라도 이거 산은 안 된다고 그랬죠? 농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산은 산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산을 농지로 바꾸고 임야를 농지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산지관리법이 있거든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에 15회 때 물어봤던 게 이거였어요. 임야는 농지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농지의 계량설 부지는 다 농지로 간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임대차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농지는 전세권 듣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농지 임대차 원칙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소장농 방지로 해서 농지에는 전세 임대차 안 되면 원칙입니다. 다만 농지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면 농지를 절대 임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회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임대차 사유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럼 농지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건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죠. 서면계약 원칙이고 그러면 이게 서면으로 쓰란 얘기거든요. 임대차 계약서를 쓰란 얘기인데 농지 임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있죠.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가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농림부 장관이겠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걸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고 농지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할 수 있죠. 그러면 농지를 인도받고 시구 운변장에 확인을 받았어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면 대항력 취득합니다. 언제서부터? 그 다음 날서부터 이렇게 취득하고 그럼 이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항력이고요. 그 다음 이제 임대차 기간도 보호합니다. 최다 몇 년 보호한다? 3년. 그럼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단연생 식물 재배지는 몇 년? 5년 이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원칙 3년. 다만 비닐하우스 부지라든가 단연생 식물이 5년 이상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묵시갱신도 있는데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 안 했다. 그럼 묵시갱신을 합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농지 임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안 씁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이 종료명령 내릴 수 있거든요. 임대차 관계 종료해라. 종료 명령 나가면 몇 개월로 종료해야 된다? 3개월 내에.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에 대한 분쟁이 생겼어요. 그럼 시군구청장입니다. 이들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겠죠. 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에 위반된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모두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편면적 강행 유형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면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경영 절대 안 되거든요. 위탁경영이라는 것은 농어촌공사에다 맡겨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위탁경영인데, 그럼 농지법이 허용하는 한에서만 임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 임대차 사유. 농업인이 몇 개월 이상 국외에 3개월 이상 국외여행했거나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을 했어요. 농업인이. 그럼 그 위탁경영 임대 다 되죠.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된 게 뭐냐면 임신, 분만인데 분만 후 몇 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미만이었을 때는 이거 임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징집, 질병, 취약을 한다. 농업인이. 이거 그럼 임대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3개월 이상 국외여행 기억해야 되죠. 웃기니까. 출제가 잘 물어봐요, 이거.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선거에 따른 공직치면 그냥 알아볼 테고, 농업인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임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고, 임신, 분만 후 6개월 미만이 추가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그럼 이런 사유가 없는 한 임대할 수 없다. 그럼 농지법상 임대차는 숫자 몇 과친하다? 3과친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예, 커피 한 잔 먹고 하죠.